자, 오늘 SVB 실리콘밸리 뱅크 관련해서 우리 시장도 충격이 컸고요. 뭐 조금 회복은 했습니다만 유럽 증시도 지금 난리가 난 것 같고요. SVB 뭐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이제 들어보도록 네. 하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좀 문제는 터진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문제가 어떻게 터졌고 앞으로는 어떻게 회복을 해 나갈지,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이 영향이 어디까지 갈지, 우리 증시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등등을 우리 권순우 취재심장이 빠르게 취재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공부했습니다. 아, 네. 네, 모든 취재를 마치고 저희 저녁 라이브로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빠르게 완벽하게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장은 강보합 마감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장 지금 이제 슬슬 미국 분들도 일어나 계실 텐데 오늘 가서 돈을 인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아침에 일어나게 됐을 때 그 간밤에 있었던 연준과 재무부의 방침을 보고 뭐 이 정도면은 문제는 없겠다라고 해서 은행을 안 가시면 문제가 없는 거고 은행을 간다 그러면 이제 아예 새로운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정리해 주리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내일부터 발생하는 일들의 원인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 그 SCV가 아니고 SVB, 예. 네, SVB 사태 개요를 뭐 혹시 그래도 이제 좀 처음 접하시거나 아니면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고요.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전후 사정이라든지 뭐 영향 이런 거 한번 좀 가볼까요? 그 간략하지 않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조금 면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원래 네. 지금 일어난 일 먼저 말씀드리고 사안을 설명드릴까 했는데 그러면은 그 사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SBB는 다들 아시다시피 벤처 생태계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던 회사, 투자? 아니면 대출을 많이 해줬던 은행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은행들과 다른 독특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특징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많이 됐던 은행입니다. 특화은행이라고 하죠, 이제. 특화된 은행이라 그래서 저런 식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특정한 분야의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그 지역의 생태계를 좀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거기에 대한 수익성 때문에 굉장히 좀 각광받는 은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롤모델 하면 스탠다드 좀 배워야 되는 그런 은행으로 분석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SVB가 예. 그래가지고 그런 은행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여기서 1차적으로 문제를 보자면은 그 당시에 팬데믹 이후에 워낙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쪽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다 예금으로 집어 넣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은행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예대마진이라 그래서 예금 받으면 보통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예금을 받은 거를 대출로 쓴 경우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구성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 4배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네. 189빌리언 달러로 한 4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거를 자산 구성 항목을 보면은 만기 보유 주권이 46%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거의 채권 돌리고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 대출은 한 3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뱅크런이 발생하거나 금융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출을 잘못해줬다가 떼이면 빚을 떼이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그게 대출이 아니라 고위험 투자를 했다가 이걸 또 깨지면 그러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대출 규모가 별로 안 되고 만기 보유 증권의 대부분이 그 글로벌하게 제일 신뢰감이 높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미국 국채와 모기지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되게 황당했던 거죠. 은행 규제를 만들 때는 너무 고위험 투자하지 마라, 유동성 충분히 많이 확보해라 이런 식으로 바젤 규제가 강화돼 왔는데 거기에 너무나 적합한 은행입니다. 그 받은 대출의 대부분을 미국 국채를 사놨고 미국 국채는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는 증권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바젤 기준에도 많고 유동성 규제에도 잘 맞는 그런 은행입니다. 근데 이 은행은 또 좀 특성 중에 보면은 대출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리콘밸리 지역에다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한번 요 그림 제가 그냥 퍼온 건데 이게 금융연구원 자료입니다. 네. 보면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VC나 PE 대출이 57%,
테크 기업, 벤처 캐피탈이 하는 게 한 21%, 소매 대출은 한 13%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실리콘밸리 지역의 그쪽에 캘리포니아 나파 와인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네. 거기 대출이 한 3% 정도 있어서 정말 실리콘밸리에 특화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특화네요 또. 예, 지역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체 캐피탈이 자금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 중에 절반 이상은 이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의 주요 상업은행의 평균적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기업 여신 절반, 뭐 소매금융 절반, 부동산 절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과 이 구성의 차이를 보면은 미국 주요 상업은행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것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거의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말과 비슷할 정도로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VB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캐피탈 쪽에 자금이 좀 막히게 되면은 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취약한 구조라고 설명을 드리려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역에 특화돼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출 대상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점점 대출 증가분보다 그러니까 증가분만 보면은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은 자산 규모가 2년 동안 3배가 증가했는데 총 자산 중에 대출 증가분은 한 24%밖에 안 됩니다. 네.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비중이 작은데 증가분으로 따지면 더 적어요. 근데 나머지가 늘어난 게 뭐냐 그러면 71%가 유가증권이 늘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예금은 계속 늘어났는데 대출을 해줄 곳이 없는 거예요. 스타트업들이 돈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해줄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둘까? 유동성 제일 좋고 제일 안정적인 국채를 채권. 사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미스가 난 것 중에 하나는 장기채를 샀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은행 대출은 보통 한 1년 만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롤오버를 하는 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듀레이션을 너무 길게 가져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결국에. 예, 단기채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나마라도 장기채는 조금 더 줬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조금 더 먹겠다고 장기채로 쭉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갑자기 그 단기채가 일반적으로는 더 낮아야 되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표 한번 같이 보시면은 10년물 금리하고 2년물 금리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요때 이후에 장단기 금리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 큰 그렇죠. 폭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 예전에는 여기에 장단기 금리 역전 한 번 발생하면 경기 침체 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경기 침체,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거의 일반 보편화적인 상황이 돼 있고 규모도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SBV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인가? 근데 이거 뭐 이게 채권 손실이라는 게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정해진 이자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평가손이 발생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는 장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평가 손실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금융 규제를 좀 완화한 게 있었어요.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반영을 하는데 스트레스 테스트 해가지고 그때 반영을 하는데 좀 작은 은행 같은 경우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장부가를 반영하지 않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로비를 굉장히 강력하게 해서 그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던 사람이 SBV의 회장님입니다. 현재 회장님이요. 예, 현재 이제 잘린 이제는 회장님. 잘린 그리고 그분은 2주 전에 한 360만 달러 정도 주식을 매도한 그랬다면서요. 분이기도 합니다. 네. 360만 달러 SVB 주식을 매도했어요. 예, 한 2주 전 정도에 에이.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 부분을 좀 이제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금 인출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뭐 사람들이 돈 필요하니까 예금을 인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먹으려고 올려놨을 때 예금은 계속 받아야 되니까 위로 계속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금을. 그러니까 이제 장기 국채를 이제 팔아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게 하나 있었고 장기 국채를 팔게 되면은 그 전에는 장부가로 써 있던 게 평가손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민을 했던 게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장기채 팔고 단기채로 사자라고 그 운영 전략을 바꾼 거예요. 지금? 네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한 150억 달러 정도 추가 이거 아닙니다. 이거 150억 아니구나. 이거를 그 바꾸는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과정에서 18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손실이 발생한 그 전에는 장부에 안 보이고 있다가 18억이라는 돈이 확정적으로 이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가 좀 아직
바꾸지 않은 증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되게 손실이 큰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좀 받게 됐었던 거고 그 상황에서 이 18억 달러를 어느 정도 이제 손실 본 거를 메우려고 증자를 했습니다. 네. 22억 5천 달러 정도 22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증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방식이 좀 이렇게 그 두 개로 좀 갈라지는데 하나는 고객사로부터 투자를 직접 유치한 게 있었고 네. 증자를 그냥 한 게 있어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 지역 생태계랑 워낙 밀접한 곳이었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뿐만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에게도 증자를 받으려는 계획을 짰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18억 달러 손실 발생했다 그러는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 무디스가 이 상황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유동성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해서 여기에 18억 달러는 지금 보여진 손실이고 150억 달러 정도 추가 손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0배 넘게. 10배 넘게 네. 이 발생을 하면서 거기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뱅크런 생긴 거예요? 그리고서 주가가 60% 하락했고 주가가 60% 하락하게 되면은 그 가격으로 증자를 못하게 됐고 증자를 못하게 된 걸 보고서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더해서 가상화폐 전문은행 실버게이트가 비슷한 시기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뱅크런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의 주요 인사들, 뭐 피터 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야 저기다 돈 맡기면 안 될 것 같다, 돈 찾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던 게 지금 SBV가 이렇게까지 되게 된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전형적인 금융위기죠. 아 그래요?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그 전형적인 금융위기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어디에 막 부실한 데를 엄청 많이 빌려주거나 이게 이제 떼이면서 갑자기 막 망가지고 또 여기 망가진 거에 또 연결된 몇몇 분들이 다 같이 또 막 망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이제 전형적인 금융위기 같은데 여기는 아주 저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평가손 생기고 뭐 이러면서 문제가 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도 지금 정프로님 말씀에 조금 공감을 하는 이유가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SVB만의 특수성. 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SBB만의 특수성은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이유고요. 그러니까 대출이 되게 그 대출보다는 채권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 그것도 장기채에 몰려 있었다. 고객군이 스타트업이나 이쪽으로 많이 몰려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은행의 경우에 예금자 보험 한도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이하까지 보장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금자 숫자로 따져보면은 거의 한 98% 정도가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굳이 은행에다가 이자도 얼마 안 주는데 거기다 큰 돈 맡겨놓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나눠서 차라리 딴 데 넣는 게 낫지. 예, 근데 SVB 같은 경우는 조금 이자를 좀 많이 줬습니다. 다른 은행에 비해서 좀 많이 줬었고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해 왜 그랬는지까지는 안 나오는데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뭐 이른바 꺾기 같은 느낌? 거래를 계속하는 조건에서 돈을 돈 예치를 해놓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법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아까 대출 보시면 알겠지만 VC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 대출이라든지 여기서 개인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스타트업들이나 벤처 캐피탈들의 주요 경영진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뱅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이 특수성에 대해서 그럼 여기만의 문제다라고 한정해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보편적인 특성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소형 은행들이 최근에 자금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표로 준비를 못했는데 영래포 금리는 이제 시중에 이제 단기 자금들이 패드에 몰려가 있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대형 은행에 가 있는 게 있고, 소형 은행에 가 있는 게 있는데 소형 은행은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연준은 이제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영래포 자금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영래포가 뭐였죠? 그 은행에서 가서 그러니까 담보 맡겨놓고 네. 돈 빌려오는 건데, 그러니까 좀 되게 안정적인 채권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연준에다 맡겨놓고 이게 돈 받아오는 거기다 아니면 거기다 맡겨놓고 이자 받아오는 뭐 그런 건데 담보대출 같은 거예요? 그거는 센터장님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중은행들도 계속 돈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그 중앙은행하고의 거래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의 일부를 주면서 그걸 받아올 때
적용되는 것을 이제 레포 금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산의 일부를 그 저 중앙은행에 맡기고 네네네. 내가 돈을 빌려 올 때 이자. 내게 된 이자. 예. 아, 그걸 반대로 하면은 영레포가 되는데 그게 꽤 높은 수준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가 그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은행들에다 예금을 맡기면 최근까지도 거의 0%대 금리를 줬습니다. 이자를 안 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올라가면은 예금에다가 예금금리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맡기기 싫으면 말아라라고 한다면 금리를 굉장히 밑으로 깔아버립니다. 네네네. 그러면 대형은행과 거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자 먹으려고 거기 두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형은행으로 전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자넷 옐런 장관이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대형은행들은 기준금리가 그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자금으로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그 장기물도 많이 안 샀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은행들은 뭐 자기들은 뭐 그거 아니더라도 0%대 금리 주더라도 조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거기 몰려간 돈은 이제 금리하고 상관없이 움직였던 돈이고. 네. 그래서 이 영레포에 돈이 몰려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준에서는 좀 불편해했어요. 그래가지고 3월 초만 하더라도 단기 시장의 경색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좀 있었고. 근데 영레포든 레포든 그게 이자가 거의 제로에 가까우면 공짜로 그냥 돈의 가치를 주지 않고 그냥 돈을 막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레포가 금리가 좀 높았던 거죠. 아, 영레포 금리가 좀 높았다. 그거는 기준금리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대형은행들은 굳이 기준금리 신경 안 쓰고 0%대 금리를 줬기 때문에 네. 자기가 워낙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운용을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작은 은행들 같은 경우는 연준에다 담보 맡기고 돈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자체가 예금 금리를 높게 가져가지 않으면은 돈을 안 빌려줬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적으로 고금리를 받으면서 여기서 장기채 금리가 쫙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거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왜 굳이 길게 드리냐면은 이런 상황은 특수하게 무슨 일이 발생한 SVB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미국의 작은 은행들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슈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는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그 실리콘밸리에 특화돼 있는 특징적인 그런 것들이었다 그러면은 이런 금리 상황에 대한 문제들, 그 조달 금리와 운용 금리의 차이,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생겨났던 그 어마어마한 평가 손실은 SVB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은행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예전 한 시차를 두고 네. 불과 한 6개월 전에 우리나라에서 레고랜드 문제가 터지고 부동산 PF 관련된 문제에서 유동성 경색되는 문제하고 약간 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점들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때도 사실 대형은행들은 돈이 꽤 그렇죠. 네네네. 뭐 시중은행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았지만 사실 예. 증권사라든지 뭐 보험사라든지 부동산 PF에 대한 부담이 많은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압박을 더 크게 받았었던 부분이잖아요. 예, 예. 이거를 약간 지금 미국판으로 바꿔놓으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 레고랜드는 이제 다 정리된 거예요? 우선 시장 금리는 좀 안정됐으니까 수습은 됐다라고는 보는데 아직 모르는 거죠, 그것도. 아, 완전히 부동산 해결된 건 경기와 아니고. 분양 시장을 계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만약 그거는 이거를 분양이 끝나야 게임이 그렇죠. 끝나는 겁니다. 분양이 네. 언제 분양은 계속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미분양이 또 나면 네. 그건 또 PF 부실로 연결이 그렇죠. 되는 아, 겁니다. 그러니까 레고랜드? 아 레고랜드 그러니까 이후에. 레고랜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 네. 그때는 사실 그 둔촌주공을 비롯한 부동산 PF가 훨씬 더 문제였거든요. 그랬었죠. 맞아요. 부동산은 근데 계속 분양하잖아요. 분양을 하는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자꾸 지금 스탑되거나 네. 건설사들이 이제 포기하는 일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떨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결국에는. 우리는 그 분양 상황들 보면서 발발 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발발 떨기보다는 계속 경계는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미국도 그러면 VC나 스타트업이 지금 자본 조달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네. 여기서 빵꾸가 나면은 그 해당되는 기업이 그냥 연쇄적으로 도산으로 갈 수 수도 있어요?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희망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대충 어떻게 되는지 요거 벌어진 거는 이제 이해했어요. 네네. 이후에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채팅창에도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 2008년 똑같다 이거 그때도 예상 못했던 이런 이제 일이 생겼고 이거 이제 연쇄부도 지금 벌써 몇 개 지금 무너졌다 이미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예. 그래도 그때 한번 크게 된 기억으로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이어지는 건 이제 다 끊을 고리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약간 우리 팀장님은 그렇게 막 망가질 거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지금은 거의 뭐 찍어야 되는 정도 수준이라 우리가 막연하게 2008년 금융위기의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아침에 문 열자마자 다 은행을 갈까? 안 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시기거든요. 정확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이번 지금 문제를 딱 봤는데 문제를 아직 다 읽지를 않았어요. 예. 왜냐면 중간중간에 지금 자꾸 예금보험공사에서도 대응이 나오고 연준도 대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끝까지 안 읽은 상황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자꾸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풀면 돼라고 했는데 이게 틀어지면은 다시 풀어야 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팩트만 보자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특수성만 고려해가지고 여기다 조치를 취해서 예금보험 한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25만 불까지만 보장을 해준다 그러다가 거기서 지금 긴급하게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거를 한도 없이 해줄게요. 만약에 25만 불까지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찾아와야 되는 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은행들이 보기에도 야 내 것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연쇄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비슷한 게 은행에서도 실제 찾아야 될 수 있으니까. 예, 여기서는 그 25만 불 내가 보험료 그냥 풀로 다 땡겨 드릴게요 하는 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조건이 있는데 시스템 리스크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상황은 지금 시스템 리스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한도를 끝까지 다 해드릴게요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말로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시스템 리스크 선언을 한 거죠. 한 거예요? 예. 아. 지금은 시스템 리스크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험 한도를 무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은 대부분이 기업금융이기 때문에 월급 받아가는 사람, 뭐 구매 자금 받아가는 사람, 이자 내야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25만 불로 제한을 해버리면은 그 은행, 그 기업들이 돈을 못 찾아서 부도가 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빵빵빵빵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걸 선언을 한 거고 재무부 장관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연준이 함께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네. 이거를 한도 없이 무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존재를 할 때는 거기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별 얘기 아니라고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거기 워딩 중에 납세자의 돈을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조건이 네. 들어가요. 네. 이게 우리가 그 금융 상황 보다 보면은 미국의 정치 상황을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이런 거 문제 해결할 때 야당에서는 여당이나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은행 살리겠다고 또 뭐 하면은 우리 오큐파이드 월스트리트 또 해야 된다. 그럼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쟤네가 다 빨아간다. 라는 비판들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납세자의 돈을 안 쓰게 되면은 이런 것까지 취재를 좀 해왔는데 납세자의 돈을 안 쓰면 어떻게 그걸 메울 수 있냐 그랬더니 예금보험기금에서는 일단 자금 지원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빵꾸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미국에는 이 상황이 종결되고 나면은 은행들한테 추가로 돈을 거둘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돈 많이 썼으니까 기금으로 좀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보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는 납세자의 돈을 쓰지 않는다. 납세자의 돈을 쓰지 않는다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생길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다. 근데 한국예금보험에는 그거를 추가로 걷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 SVB 실리콘밸리 은행에 돈 넣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 이 은행에 돈을 계속 넣고 있는 게 물론 이제 보증해 준다니까 뭐 귀찮은 거 말고는 어쨌든 빼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마음적으로 안심도 좀 더 될 거고 내가 돈 넣은 사람이면 뭐 나중에 보증해 준다니까 아이 그래 뭐 크게 원일이 있을까 싶지만 어쨌든 나의 굉장히 큰 소중한 돈이 들어있는 돈이면 차라리 옆에 은행으로 옮긴다고 해서 내가 아주 뭐 손해볼 게 없잖아요. 잠깐 시간 더 드리는 거 혹은 뭐 이자 좀 못 받게 되겠죠. 이자를 조금 못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걱정되는 그 아주 큰 사태보다는 훨씬 더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이 더 옮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그래서 나라가 다 밀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행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아니고 예보은행입니다. 나라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쨌든 이거 다 해주겠다라고 해놔야 마음 안 그래도 마음도 찝찝한데 그거를 뭐 25만 불만 해준다는 둥 뭐 이거를 가지급금 형태로 언제 뭐 제한을 두고 주겠다는 둥 이런 얘기하면은 당연히 돈 빼고 싶겠죠. 그러면 내일 문 열리자마자 다 달려갈 거예요. 요새는 문 달려가는 걸로 안 하고 컴뱅킹으로. 네, 폰뱅킹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합니다. 44시간 만에 은행이 16위짜리 은행이 한 방에 날아갔거든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전산으로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니까 차라리 그 전에 그 지체됐던 그 줄 서느라 지체됐던 속도까지도 너무나 빨리 돼버리는 상황이라 연준에서도 이렇게 좀 빨리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체하는 것조차도 더욱더 어렵지 않을 정도. 옛날에는 그래 가서 막 줄 서서 뭐 도장 찍고 그렇죠. 해야 되니까 더 그나마 좀 버틸 수 이렇게 놔둘 수도 있지만 이제는 너무나 편한데 굳이 내가 여기에 놔둘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지금 다 빼주는 거 보장할 테니까라고 하면 오히려 더 야 지금이다. 정부가 돈 빼준다니까 지금 빨리 빼자. 이럴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안 했을 때 만약에 정부가 그걸 안 하면 예. 그렇죠. 그럼 이제 난리 나겠죠 그때는. 그러면 진짜 대혼돈의 난리가 카오스인데 진짜 카오스고 예. 거기에 더해서 약간의 기대감도 좀 심어주는 건데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거를 더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그걸 설득하고 있는 거고 지금 문제 우리가 잠재울 수 있고 당신들에겐 피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의심들이 계속적으로 들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dim으로써 오늘 미국 시간으로 아침에 돈을 안 빼가도록 하는 정책들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된다면 그럼 이 문제는 1차적으로는 SBB 문제로 1차적으로 마감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신뢰를 못 주고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 무조건 옮기겠다. 라는 사람이 많으면 이건 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은행에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그 미국에 있는 주식 상장돼 있는 회사들을 보니까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15%, 뭐 뱅코프는 뭐 37.8%,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는 20.88%. 이게 굉장히 좀 주가가 급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보편적인 이유 때문에 조달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한 이 상황은 모든 은행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금융기관들이 다 하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SVB처럼 터질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봤기 때문에 나머지 소형 은행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연이어서 이제 보도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기업들이나 소형 은행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전부 다 한번 해보겠다. 그럴 수도 그러면서 있고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까봐라. 하고 지금 지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싶으면은 신용 등급을 그냥 바로 까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얘도 또 망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번지게 되면 그게 이제 또 스파이럴을 일으키겠죠. 결국에는. 예. 그리고 이제 정프로님 같은 분이 네. SVB가 아니고 그냥 다른 소형 은행에 넣어놨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빼야죠. 그럼 빼야죠. 그럼 빼게 되면 또 채권 던져야 되고 채권 던지면서 손실 발생하게 되고 그렇죠.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까 레포하고 이 네네네. 소형하고의 영레포하고의 차이를 자꾸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 대형 은행만 그 연준에서 돈을 빌려갈 수 있었던 거는 대형 은행으로 하여금 소형 은행들 자금 빌려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연준에서 돈을 빌려다가 소형은행들한테 자금 공급을 해줘. 딴 애들이 다 연준에 오지 않고 대형은행만 할 수 있게 해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형은행들은 0%대 금리에도 돈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기준금리로 자금 조달을 할 필요가 없었고 그걸 가지고 소형은행들에 대해서 대출을 해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또 어떤 조치를 냈냐면은 연준이 은행이나 저축협회, 신용조합 등 적격 은행 예금 기관에 대해서 1년 동안 대출을 새로 제공하는 BTFP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을 이번에 새로 론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재무부에서 가지고 있던 한 250억 달러 정도의 백스톱 자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교환 안정화 펀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금이 막 몰려왔어요. 그럼 그만큼 돈 돌려주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뭐 대출 만기를 해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채권을 팔아야 된다거나 그러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네네. 아니면 헐값에 던지든지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연준에서 빌릴 수 있는 은행들이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돼 있었다면 이제는 그 범위를 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소형 은행들도 만약에 예금 인출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니네 가지고 있는 담보 괜히 시장에 던지지 말고 연준에 맡기고서 니네 돈 빌려가. 그 돈 가지고 예금해줘. 그거를 우리가 1년 동안 다 해줄게. 라는 거를 같이 한 거예요. 얘만 막아놓으면 이게 딴 데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으니까 전체 프로그램을 같이 운용을 해서 이걸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은 돈 빌려주는 조건과 대상을 확대하고 마진 구조를 또 맞추겠다. 이게 대형 은행들이 자금 공급해주지 않았던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계속 고민이었던 겁니다. 영래포로 가는 돈은 개인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닌데 MMF 머니마켓 펀드를 통해서 내가 돈을 넣으면은 네. 그걸 가지고 영래포에다가 투자를 해주는 거고 그걸 가지고 또 마진을 그러니까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아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대형 은행들이 그럼 자금 공급을 안 하잖아요. 소형 은행 쪽에다가는 그 영래포로 들어가는 데들은 개인이 이자를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마진 구조를 동일하게 맞춰서 자금 공급 기구의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굳이 다 들으는 이유가 이런 조치가 취해졌는데 과연 사람들이 이 재무 안정성,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는 것을 신뢰할 것인가,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특이했던 거는 저도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코노미스트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이제 그분들이 코멘트한 것도 좀 받아보고 막 그랬는데 이걸 강보합으로 끝난 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 그랬을 때 김센터장님은 뭔 얘기할지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연준이 FOMC에 50bp 올릴 거다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올해 이달 한 20일쯤.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여기서 0.5% 포인트를 더 올린다고? 그러면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전까지 50bp를 올릴 거다라는 패드워치의 설문조사가 거의 80%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그 50bp에 대한 전망이 거의 1%대까지 떨어졌고 0.25%포인트 그러니까 25bp를 올릴 거라는 전망이 지금 98.5%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더 이상 긴축 세게 못 하겠네. 그럼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네. 약간 요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대충 나온 거 보니까 얼추 불안해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냅두더라도 뭐 크게 부담은 없겠다.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하나 있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기대감으로 그러면은 그거 금리 못 올리겠네. 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오히려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감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미국에서도 이게 이어진다면 그러면은 이 문제가 자금 시장에 큰 동요 없이 일단 SVB 문제부터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게 될 거고 그러면 나머지 자본시장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CPI에 뭔가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뭔가 얘기를 뭐 들은 거 아닌가? CPI에서 좀 적당하게 물가가 나와주면 연준에게 약간 명분이 좀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25bp를 인상을 하면서 그러면 터미네이트 금리, 그러니까 최종 금리 레벨이 우리가 지금 파월 의장이 뭐 지난주인가요? 그때 이제 그 의회 가서 얘기했을 때는 이제 무조건 위로 뭐 얄짤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다 이제 소멸되는 효과. 일주일이 안 됐죠 사실. 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이코노미스트들의 고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유,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뭐 별로 재미는 없으실 수도 있는데 네. 재밌는 그동안- 거죠. 재밌는 거. 그동안 연준이 어떤 고민들이 좀 있었냐면은 네. 금융 안정과 물가를 잡는 것 사이에 그 두 가지 가치를 유지하는데 뭐를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금리를 안 올리려 그러면 물가가 또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논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논쟁의 결과 일단은 물가부터 잡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좀 약간의 컨센서스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럼 연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물가를 잡는 데 집중해야 되고 금융의 불안정성은 다른 기구들을 통해서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스텝 같이 네.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한다거나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하겠다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미국에서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연준이 그냥 지금 내놓은 그 백스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여러 조치들이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움직이고 연준에서 자금을 빌려주고 요런 것들이 한 게 연준의 전부일 것인가? 네. 아니면 요거를 좀 타겟으로 해서 또 물가를 보면 물가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25bp 인상으로 통화 정책을 바꿀 것인가도 굉장히 연준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포지션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그 이런저런 좀 어디 거대 담론까지 얘기들이 좀 많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시나리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예. 다른 은행들 또 막 문 닫아, 뱅크런 생기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악이에요. 네. 지금 상황의 최악은 IT 버블 제2의 IT 버블과 같은 케이스겠죠. 그러니까 이게 2008년 금융위기하고 차이점이라면은 2008년 금융위기의 시작과 금융기관들이 부실해진 거는 부동산이 몰락하면서 시작됐었던 거거든요. 네. 담보자산의 가치가 사라지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실화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었던 네네네네. 건데 지금은 기업들의 자본 조달 환경이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이 돌려막으면은 예전에는 어느 정도는 됐었는 적당한 금리 수준에서는 돌려막는 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돌려막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럼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돌려줘? 그럼 그냥 접어야지 하면서 가면서 이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런 성장 산업들이 퇴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금줄 막힌 기업들이 디폴트가 부도나거나 나는 거죠. 디폴트 나면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이제 또 여러 개 생겨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맞게 될 최악의 만약에 최악이라면 최악의 상황이 제일 그렇죠. 더 최악은 이게 소형은행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건전하다고 알고 있는 대형은행으로까지 번지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대형 은행까지 예.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발언들을 봤을 때는 이게 좀 거리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뭐 이렇게 잘 끊어내 그걸 준비해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끊어내게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아까 44시간 만에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어떻게 집계를 한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소형은행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실 규모가 약 800조 원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800조 원이 아니냐는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돈을 찾아가지만 않으면 그냥 요 상태에서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대단하게 부실이 발생하고 자산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생긴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는 아니죠.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요 상황이 그냥 안정적으로 끌려고만 가면은 그냥 별일 없었다는 게 뱅크런만 안 생기면 돼요. 그렇죠. 통신장애 통신장 물론 뭐 핵 폭발이라든지 아니면 외계인이 침공한다든지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네. 최상의 시나리오는 지금 영국에서 나타난 일인데 실리콘밸리 은행의 영국 지사를 HSBC가 네. 인수를 했어요. 네.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돈이 약 1,500원 정도에 샀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1파운드에 매각을 했다는데 이게 뭐 이렇게 싸게 매각을 했냐 뭐 그럴 거 볼 거 없이 이렇게 자산 부채 계산해 보면은 남는 돈 그거밖에 없다라는 건데 네. 여기에 SBB UK의 대출이 약 8조 7천억 원 정도가 있었고 예금이 10조 6천억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형 자산이 한 2조 2천억 정도 있었으니까 적당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은 이거 한번 부실자는 한번 싹 걸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기존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 못 쳐준다는 거고. 근데 이게 예금 보험을 전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는 거는 할 만합니다. 그렇겠네요. 이거를 큰 은행이 그냥 사가면 돼요. 어차피 이거 나라에서 돈 다 밀어넣어가지고 살려줄 거라고 한다면은 이거 그냥 대형은행이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도 속도로 본다면은 제일 우리가 긍정적인 시나리오 봤을 때는 특정한 어떤 대형은행이 걔를 인수를 해서 자산부채 인수를 해가지고 그 부족 자금분에 대해서 예보해서 기금을 받고 그리고서 이제 끝나면은 되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냥 내일 아침에 바로 뱅크런 나오고 소형은행들이 쫙 문제가 된 다음에 이게 자금 조달 연준에서 자금도 못 땡겨갖고 얘가 부실이 생긴 게 이제 대형은행으로까지 전이되는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 이런저런 거 정리 예금보험공사가 그 부실 자금 넣어줘가지고 그걸 대형은행이 그냥 떠안아 주는 거.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 그러면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 제일 그냥 희망 회로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소프트하게 가는 시나리오는 몇 분까지 하는 거죠? 끝났어요. 그래요?
예, 베이스 시나리오는 뭐 그냥 저런 겁니다. 지금에 있는 상황은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장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들이 장부상에 숨어 있던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실물 경제가 어려워지고 거기서 자금은 더 필요해지고 이런 문제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진짜 이른바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한 군데도 망하지 않고 끝나는 구조조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우리가 그때 레고랜드 사태 때는 왜 그런 조치를 했냐면은 이 부실한 애들 안 부실한 애들이 다 같이 한 바구니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실한 애가 넘어져가지고 멀쩡한 애가 넘어지고 부실한 애 멀쩡한 애가 다 같이 넘어지는 시나리오 때문에 그때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뭘 해놨냐면은 간격을 벌려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무너지더라도 얘는 멀쩡하게. 근데 얘가 부실한 애면 톡 건드려도 같이 넘어가게. 그래서 부실한 애 따로 멀쩡한 애 따로 분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나리오는 소형 은행들의 어떤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넓혀놓음으로써 진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그런 애들은 시장에서 적당하게 퇴출할 수 있도록 만들고 네네. 얘가 무너짐으로써 다른 데 전이되는 것들을 막아놓는 조치들을 시간을 벌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같은 구조조정이 생각보다 장기에 걸쳐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정도가 베이스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 연준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그동안 올렸던 금리의 효과가 우리가 너무나 빨리 올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효과를 못 보다가 이 금리의 효과가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금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올릴 필요가 없는 이른바 경기 침체 없는 물가 하락은 없다라는 격언대로 흘러가는 게 베이스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듣고 종합을 해보니까 내일 이제 우리 주가 지수는 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결론에 또 도달하게 되네요. 네. 야, 진짜 희한한 공장이죠. 어떤 원재료를 집어넣어도 결과물은 늘 똑같이 나옵니다. 네, 그 공장은 망하게 돼 있죠. 네. 자, 오늘 SVB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또 우리 권순희 팀장님이 워낙 쉽고 친절하게 설명 잘해주시니까 자, 듣는 것만으로 편안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